이번 창시 메모리 상장 그 왜 미뤘는지 그런 거는 설명을 다 드렸었잖아요. 창시 메모리 상장도 있고 그다음에 FOMC 회의가 있다는 거죠. 이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의 여부를 가지고 조금 이 불확실성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그 자체가 불확실하고 제가 회색 코뿔소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게 왜 회색 코뿔소지? 예, 창시 메모리 예, 상장 자체는 반도체 섹터의 회색 코뿔소인데 아직까지는 애기 코뿔소죠. 애기 코뿔소는 맞는데 애기 코뿔소도 위험합니다. 애기 하마도 위험하고 애기 코끼리도 위험하고 우리가 위험하다는 걸 모르는 게 위험한 거죠. 사실 아직 애기잖아. 네, 아직 애기잖아 해서 코뿔소나 네, 하마 애기 코뿔소 하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회색 코뿔소가 새끼가 아니고 거대한 회색 코뿔소가 하나 있죠. 주식하면서 저는 이 거대한 코뿔소, 그 거대한 코뿔소의 수장이 바뀔 때마다 조정이 있었다고 그죠? 1979년 8월에 폴 볼커가 연준의 의장이 되면서 금리를 400bp나 확 올리면서 신앙 박살. 그 다음에 1987년 8월 달에 앨런 그린스펀이 8년 동안에 폴 볼커가 연임하시고 퇴임한 이후에 그 유명한 앨런 그린스펀이 연준의 의장이 되거든요. 그 연준의 의장이 됐을 때 페드의 금리가 한 6.5 전후로 있었는데요. 그때 금리를 올립니다. 근데 왜 금리를 올렸는지 이 배경 설명을 제가 그동안에는 안 드리고 이 강의 오늘도 나중에 저녁에 언론사 강의를 가야 되는데 그게 아마 영상이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근데 보통 뭐 50분짜리 1시간에는 그때 페드가 금리를 올리면서 1987년 10월 달에 블랙 먼데이가 왔었거든요. 지금 보면 오늘 블랙 화요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그 별주부전도 하고 하면서 제가 계속 시장에 이번 하락 조정은 도대체 이게 뭐야? 이번 조정은 도대체 뭐지? 왜 특별한 이슈가 없었는데 32%나 빠지는 이번 조정은 도대체 뭐지?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그 이유들은 다 설명을 했었잖아요. 설명을 했었는데 35%나 빠지는 이번 조정이 뭐지 하다가 어제쯤에 갑자기 생각이 이거저거 자료 만들다 보니까 그렇네. 1987년 10월 달에 블랙 먼데이가 무슨 리세션을 동반한 그런 조정이 아니었잖아요. 코로나 때 35% 빠졌는데 코로나는 강력한 외생 변수가 있었는데 1987년 10월 달에 뭔 일이 있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가 35%를 빠질 수 있는 다우가 하루에만 10월 19일인가 그 블랙 먼데이 하루에만 다우가 22% S&P 500이 20% 빠졌거든요. 그거는 어떤 현상이었나. 근데 그때도 보면 이 프로그램, 알고리즘 트레이딩, 그리고 앨런 그린스펀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쭉 나오거든요. 그 조치 중에 하나가 유동성 공급이었어요. 증권사에. 왜냐하면 마진콜이 반대매매가 반대매매를 부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시장이 폭락을 했고 거기에 앨런 그린스펀이 전격적으로 조치를 하는데 그때 앨런 그린스펀 푸시라는 말이 그때 이제 처음으로 생겨납니다. 그린스펀이 들어와서 시장이 폭락하는 걸 딱 막아서 푸시 뭐죠? 풋옵션이 내가 위에서 팔 수 있는 권리잖아요. 특정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 결국은 그린스펀이 주식 투자자들이 다시 위에서 주식을 팔 수 있게끔 해주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린스펀 푸시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린스펀이 퇴임하시고 난 이후에도 페드 푸시라는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이제 87년 상황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그 87년도에 보면 CPI가 올라가요.
CPI가 1, 2, 3, 4, 5, 6, 7 해가 쭉 올라가거든요. 그 올라가는데 왜 올라갔는가 생각해 보면 85년도에 플라자 합의가 있었잖아요. 그 85년도에 플라자 합의가 있고 플라자 합의가 뭐죠? 달러가 그동안에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조 강국이었던 독일, 일본한테 야, 니네들 통화 가치 너무 낮은 거 아니야? 240엔 이게 말이 돼? 네, 그러면서 엔화의 가치를 올려라. 그래서 딱 2년 만에 87년 딱 2년 만에 엔달러 환율이 240에서 120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말은 뭐죠? 달러가 이제 약세로 됐다는 말이잖아요. 달러가 약세가 되면 위험자산이 폭등하죠. 예, 그러면서 85년, 86년, 87년 우리나라 시장도 그때 뭐 일본 폭등, 우리나라도 폭등. 네, 그렇게 폭등을 했었는데 미국 시장도 좋았습니다. 미국 시장도 85, 86, 87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물가가 계속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미국은 수출이 많습니까? 수입이 많습니까? 미국은 수입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죠. 달러가 약세로 되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되면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그 폴 볼커가 물가 잡겠다고 79년도에 2차 오일 쇼크 있고 난 이후에 1980년 4월인가에 14%가 넘었다. 그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20%나 올리면서 그래서 쭉 이제 물가가 잡히면서 81년, 2년, 3년, 4년, 5년까지 시장이 랠리가 있고 83년 중반부터 84년 또 한 중반까지는 그때도 CPI 올라가면서 페드가 금리를 올리면서 주가가 못 올라갔거든요. 못 올라갔다가 다시 물가가 잡히면서 85, 86, 87년까지 랠리가 있는데 87년이 달러 가치가 이제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쫙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또 CPI가 반등이 들어갑니다. CPI가 반등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 이제 앨런 그린스펀이 8월 달에 8월 11일인가에 취임을 하고 나셔가지고 물가 잡아야 된다. 연준이 해야 되는 이런 물가를 잡고 그다음에 고용을 안정화시키는 거 이 두 가지 맨데이트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물가가 쭉 올라오니까 물가 잡아야지 하면서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그 금리를 한 6.5% 수준에서 한 7.5%까지 한 100bp 금리를 이래 올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50bp를 한 번에 올렸던가 뭐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금리를 50, 25, 25 올렸던가 뭐 그런 식으로 아니요. 3번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금리를 올리고 그러고 나서 9월, 10월에 이제 박살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7월 달에 제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7월 29일 날 있는 FMC 회의가 케빈 월시의 두 번째 FMC 회의를 주관하는 때인데 최근에 일본 금리 올렸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 올렸죠. 일본은 6월 달에 올렸고 그 전에 ECB라든지 다른 중앙은행들이 다 금리를 올리고 넣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4.6 이렇게 와 있는데 기존에 지금 페드의 정책금리가 3.5에서 3.75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분위기 그게 페드 워치에도 정확하게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난번 FMC에서는 이번에는 안 올릴 거야. 그래서 동결했었잖아요. 그런데 7월 29일 날 있는 요 FMC 회의에서는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지금 요런 분위기가죠. 네,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이 두 가지 회색 코뿔소의 영향을 다 받는 겁니다. 새끼 회색 코뿔소, 그 다음에 이 페드의 그 회색 코뿔소. 페드의 회색 코뿔소는 이 반도체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전체 위험 자산에다가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7월 달을 보통은 7월 시장이 좋잖아요. 과거의 역사적 통계로 보면 7월 장이 좋긴 하지만 이번 7월 달이 그런 영향을
있고, 뭐 이 정도 빠지는 거는 뭐 어떻게 예상을 하겠습니까? 예상은 못 했고요. 그냥 내심 6,800 요 정도 빠지면 그 정도에서 좀 바닥을 잡기를 내심 바랬었는데, 최근에 공부를 하면서 이게 87년도에 블랙 먼데이 같은 상황이 우리 시장에도 있을 수가 있겠구나. 왜냐하면 최근에 2배짜리를 해버리지. 이게 상당히 수급에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자, 단지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 뭐 금감원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각 언론사에 계시는 뭐 국장님부터 해가지고 많으십니다. 그 많으신 분들이 저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해줘야 그 솔루션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앨런 그린스펀이 그때 보면 그 책에 자서전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The Age of Turbulence라고, 격동의 시대. 거기 보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막 시장이 블랙 먼데이가 발생하니까 뭐 난리 납니다. 뭐 총재님 하면서 큰일 났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헬기를 타고 이렇게 연준에서, 뉴욕 연준에서 뭐 어디로 뭐 막 이동하는 장면, 뭐 그런 것까지 다 적혀 있는데, 왜 19년 동안 앨런 그린스펀이 페드의 의장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계셨는지 보면 되게 노련한 조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첫 연준 의장을 맡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을 전격적으로 공급하는 정책을 씁니다. 유동성 공급 정책에 뭐 많잖아요.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레포를 활용하는 거죠. 보통 환매 조건부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보통 이 시중은행도, 은행들도 보면 뭐 보험사도 마찬가지고, 그 들어온 자금에 대한 부분을 채권을 사서 나중에 나갈 돈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키잖아요. 자, 그러면서 채권을 많이 들고 있거든요. 채권을 많이 들고 있는데, 증권사를 예를 들면 그렇게 많이 들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에 그런 증권사 같은 경우에 이제 반대 매매가 쏟아지고, 이 반대 매매가 쏟아지면 투자자만 손실을 입는다라고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는데, 하한가 지금 30% 하한가잖아요. 근데 미국 시장은 하한가가 없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증권사가 이 마진 뎁 트레이딩으로 우리나라 신용 생각하시면 돼요. 신용을 빌려주는데 증권사 지금 자본금만큼이나 아니면 자본금의 2배만큼이나 그 나라의 정책에 따라서 뭐 2배만큼이든 얼마든지 오버해서 빌려줄 수가 있는데, 그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담보 비율이 뭐 보통 140%, 120%, 100% 되기 전에 증권사에서 마진콜 하면서 확 팔아버리잖아요. 그냥 담보 비율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100억 원어치의 주식을 들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100억에 내 주식 100억 가지고 100억 좀 더 빌려주세요. 뭐 요즘 보면 내 1억 가지고 있으면 뭐 4억 빌려준다. 자, 내 돈은 1억인데 4억에 삼성전자를 들고 있다고 치자, 저거. 그러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모니터링 하죠. 왜냐하면 3억을 빌려줬으니까 1억으로 4억 원어치 주식을 샀으면 1억은 그 고객 돈이고 3억을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그죠? 그럼 증권사에서는 이 3억을 떼이면 안 되잖아요. 떼이면. 3억을 떼이면 안 되니까 4억 원어치 샀는데 손실이 나서 25% 주가가 빠지면 4억에서 25%가 날아가면 1억이 날아가면 이제 3억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25 됐을 때 반대 매매를 하지는 않죠. 왜냐면 그러다가 확 밀리면 3억도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담보 비율 뭐 140이네 어쩌니 해가지고 요 4억에서 한 50% 손실이 나서 3억 5천밖에 안 되네. 야, 이러다가 그 다음날 하한가 맞으면, 그러면 30% 날라가면 이 3억 못 받을 수가 있잖아. 그러면서 약간 여유가 있을 때 마진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처럼
이 하한가 30%가 없는 경우에 순식간에 폭락해 가지고 이 4억이 갑자기 반토막이 나면 2억이 됐잖아요. 2억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증권사도 1억 손실 난 거잖아요. 이런 현상이 증권사가 자기 자본의 증권사가 자본금이 10조예요. 그래서 10조만 빌려줬으면 되는데 미국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10조만 빌려주면 되는데 증권사가 많이 빌려줄수록 증권사 입장에는 신용이자를 엄청나게 벌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돈 안 떼요. 왜냐하면 떨어질 때 우리가 마진콜 해가지고 반대매매해서 원금 회수하면 되니까. 요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순식간에 10조로 자본금은 10조인데 40조로 빌려줬어요. 투자자한테. 근데 그 40조를 빌려주고 담보 비율이 떨어지면 우리는 잽싸게 팔아서 회수하면 돼라고 했다가 그렇게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40조가 갑자기 이제 30조가 되고 20조가 되면 그러면 그 고객 10조도 날아가고 증권사도 10조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 미국의 월스트리트에 증권사들이 다 부실화될 수가 있고, 그러면 증권사들이 부실화되면 그 증권사한테 돈을 빌려준 은행이라든지 다른 데서 저 증권사 부도 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시장이 급락하면 그러면 증권사에다가 일단 돈 빌려주는 거 중단해. 시중은행에서 증권사에 돈 빌려주는 거 중단해.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까지 다다르면 이게 약간 뱅크런 비슷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앨런 그린스펀이 그때 조치를 아주 증권사나 이런데 자금이 막히지 않게끔 그러면서 유동성 공급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금리도 전격적으로 낮추고요. 그 증권사나 이런 데다가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런 레포를 활용해 가지고 레포 증권사나 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 그 채권을 담보로 내가 돈 넣어줄게. 근데 증권사가 돈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증권사가 갖고 있는 채권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럼 증권사가 갖고 있는 국채를 팔면 어떻게 되죠? 국채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죠. 국채 가격이 급등한다는 말은 뭐죠? 국채 가격이 이게 폭락하게 되고 국채 가격이 폭락한다는 말은 국채 금리가 폭등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도미노처럼 금리가 또 폭등하게 되니까 또 위험 자산이 더 무너지고 그러면서 금융 시스템 자체가 와르륵 정말 패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알고 앨런 그린스펀이 레포를 활용합니다. 니네들 갖고 있는 그 국채 팔지 마. 내가 그 국채 담보로 내가 돈 빌려줄게. 그러면서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채 금리가 갑자기 급등하거나 국채 가격이 급락하는 것을 또 막아주는 거죠. 여기 나오는 최악의 시나리오의 주당 순이익이 아까 여기 마이너스 30%를 반영을 해도 그러니까 코스피가 지금 PER이 6배, 5배 이러면 아니 이거는 EPS가 내년에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30% 준다라고 가정을 한 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가정을 하더라도 지금은 너무 싼데 영역에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좋다라고만 얘기한 연구원이 모르겠는데 지난달에 이렇게 너무 장밋빛 미래를 다 땡겨온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던 애널리스트가 지금은 이건 모든 악재를 다 가정해도 지금은 너무 싸다. 그러면서 그 악재에 대한 이번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중국의 자체 노광 장비 개발, 이것도 너무 좀 호들갑이죠, 사실. 그 다음에 이란 국지전, 이란 중동의 문제는 이거는 주가의 추세를 꺾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표면적인 금리 인상. 요게 제일 큰 사실 회색 고플소 역할을 하지만, 유가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월드컵 특수가 끝나고 나서, 지금 보면 미국이 고금리에 시달리면서, 사실 안 좋아요. 네, 안 좋고. 여기서 조금만 이제 실업률이 만약에 이번 월드컵 끝나고 나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모습, 이런 부분이 나오고 하면, 말 그대로 오히려 경기 둔화가 금리를 떨어뜨리면서 시장의 반등은 시작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24년 7월에서 8월 거의 비슷한, 지금보다는 약간 스몰 하락이었는데 24년 7월 하반기 그리고 8월 5일까지 시장이 폭락하면서,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뭐 이런 말들 많았었잖아요. 그때랑 비교해 보면 시장은 더 크게 빠졌는데 엔화가 계속 지금 강세로 가는 게 아니라 약세 분위기. 그리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안 올라갑니다. 그죠? 네, 이런 거 보면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다. 네, 그동안에 너무 과했던 부분, 산이 너무 높아서 골이 깊을 뿐이다. 저도 이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24년 8월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은 한번 차트 보시면서 보면 앞으로 우리 시장도 어떻게 될지 그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